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식품미생물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오늘 첫 시간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 시간으로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한 기출문제 유사문제,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들을 단원별로 추려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업 방식하고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들의 출제 경향이랑 빈도 이런 것들을 먼저 이 목차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첫 페이지에 한 장 겉장만 넘기면 목차가 나오거든요. 챕터 1부터 12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2개년간의 식품미생물학 시험 문제를 토대로 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챕터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챕터인 미생물의 발전과 분류, 특히 미생물의 분류 쪽에서는 매번, 그러니까 20문항 한 번의 시험이 있을 적에 이 챕터 1에서 미생물의 분류 쪽에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부터 다섯 번째 챕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균과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일반적인 이제 식품 미생물의 종류, 분류들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챕터에서 세균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곰팡이 하나 내지 두 문제, 효모,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되고요. 우리가 식품미생물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균의 이름들을 외우고 균의 특성들을 외우는 부분들, 그 부분은 지금 2번부터 다섯 번째 챕터인데 이거 다 합쳐서 한 30-40% 정도 되는, 전체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서 한 30-40% 정도, 많으면 한 40%, 적으면 한 20-3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두 문제에서 한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세균서부터 바이러스까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그 외에 여지껏 나왔었던 역대 기출들을 토대로 해서 분석해 놓은 문제집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집이니까 여기에서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복이나 문제에서 소개되고 있는 미생물들의 이름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사실 실제로 시험 보실 적에 우리가 균 이름을 몰라가지고 틀렸다 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마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작년 올해 있었던 4번의 시험 80문항 중에서도 우리 교재 밖에서 나온 균 이름은 없었어요. 그리고 6챕터에는 미생물의 생육과 환경, 이 부분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꼬박꼬박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미생물의 이름과 특성과 걔네들의 기능들을 외우는 거,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챕터 6부터 챕터 12까지가 출제 비중이 더 높은 파트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은 미생물이 언급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일반 생물학 시험인지 미생물 시험인지 막 섞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생육과 환경이 되게 중요해서 사실 식품 미생물은 식품과 사람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가공, 저장, 건강, 식중독 이쪽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생육과 환경을 잘 알아야 거기를 피해서 조리, 저장, 가공, 보관 내지는 먹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챕터 6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세포의 성분과 미생물의 대사, 특히 챕터 8의 미생물의 대사는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것도 우리가 생화학 시간에 공부하는 일반적인 그런 그 사이클의 디테일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호기적, 현기적, 뭐 구분, 뭐 이런 것들, 그 각종 대사 사이클의 개괄적인 그런 정의라든지 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들이어서
어렵지는 않지만 생각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외워야 될 부분들이 아니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꼭 나오는 부분이고요. 세포의 성분도 한 문제 또는 안 나온 시험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과 변이 부분도 나왔던 시험이 있었고 안 나왔던 시험이 있어서 보통 2번 시험 보면 1번 정도, 그러니까 한 회 20문항으로 따지면 뭐 0.5문항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 부패와 저장도 마찬가지. 근데 특히 식품의 저장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라두라라고 하는 방사선 조사식품, 그래서 방사선 조사하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한 저장 방법, 보관 방법, 요게 거의 매번 4번 시험 봤는데 한 3번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도 뭐 D값이라든지 Z값이라든지 저장을 위해서 살균, 멸균 필요한 그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것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10챕터와 11챕터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매번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미생물 실험법은 2번 시험 보면 1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비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쫙 문제를 풀면서 식품미생물학은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했어서 1회 시험에서 한두 문제 정도 조금 좀 아리까리한 것들이 좀 있었고, 난이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이 부분은 교재에 전혀 없는 부분,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주로 목표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 챕터도 다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단원별 문제를 꼼꼼히 그리고 이 단원별 문제는 최근에 있었던 문제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 그걸 같이 보시면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단원별 출제 경향이나 빈도 같은 것들은 지금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문제풀이를 공부하시면서 이론 수업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보통 이 공무원 시장에서 뭐 회독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번 회독을 하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식품미생물학은 기운의 이름들이랑 생소한 용어들, 다른 과목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꽤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그런 용어들이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이 반복은 뭐 한두 번, 뭐 5번 채우고 뭐 마치고 이런 게 아니라 수십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계속 읽어주시고, 소리내서 읽어주시고, 그것밖에 없어요. 계속 읽다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외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무식하게 미련하게 아니 그게 무식하고 미련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공부하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비슷한 말,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입 아프게 막 떠들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반복이 될 거고, 집에 가서 보면서 또 같이 읽어주시고 하면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용어, 특히나 쉬운 용어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됩니다. 용어가 대부분 한자 용어들이고요. 그 한자 용어에 대한 그런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100번 읽어봐야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그 이론에 해당하는 용어들, 이런 것들 다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귀찮아도 계속, 듣기에 귀찮아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볼 때마다 같이 써주고 볼 때마다 같이 읽어주고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카페에 진통 카페 있죠. 진통 카페에 Q&A 게시판 있으니까 다 아시다시피 Q&A 게시판에다가 문제풀이 하시다가 모르겠는 부분,
질문을 하시면, 이상한 부분 질문하시면은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들어가서 보잖아요. 하루의 시작이 제가 카페 한 바퀴 쫙 돌면서 Q&A 해결하고 이제 화장실을 가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가 남들이 다 보는 데라서 좀 그렇다면, 학원 홈페이지에 질문 게시판 있죠.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한 바퀴씩 도니까 보통 제가 답변을 다는 시간을 보시면은 뭐 5시 반, 6시 뭐 이때 답변을 달거든요. 일어나긴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딴짓하고 쭉 서핑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카페를 쫙 도는 시간이 이제 6시 정도 돼요. 그때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새벽이건 밤이건 아무 때나 올려주시면은 하루에 한 번은 답변이 올라갈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1장 미생물의 역사, 뭐 발전과 분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미생물학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을 분류하는 분류 기준, 분류에 대한 내용들이고 챕터 1부터 이제 천천히 기초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예전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기출입니다. 꽤 오래된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서울에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입니다. 각 생물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이런 말 들어가면 이제 최선답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하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답이 딱 떨어져서 나와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세균은 핵이 있는 가장 다양하고 잘 알려진 단세포 생물 집단. 뭐 가장 이런 말 안 들어가도 답이 툭 튀어나왔네요. 세균은 핵이 있다기보다는 핵질이 있죠. 이게 일단 틀린 보기로 일단 체크를 해놓고 나머지 보기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균류, 외부의 물질을 분해하여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단세포 또는 다세포 진핵생물 집단, 맞는 보기죠. 예, 맞는 보기입니다. 두 번째, 고세균, 세균보다 진핵생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세포 생물 집단. 요 3번 보기 때문에 가장 옳지 않은 가장자가 붙은 것 같아요. 고세균은 특성이 진핵과 닮아 있는 부분도 있고 원핵과 닮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디 쪽에 꼭 가깝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어요. 이게 표를 만들어서 쭉 나열을 해보면은 어느 쪽으로 좀 더 치우쳤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1번의 보기가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고세균은 세균보다 진핵생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부분을 맞았다고 치고 1번을 가장 옳지 않은 최선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원생생물은 식물 또는 동물 또는 균류가 아닌 진핵생물 집단.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류가 세균하고 고세균하고 진핵 이렇게 가는데 이게 검색을 해보셔도 또는 우리 이론교재를 보셔도 그렇지만 이게 여기서 분류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원핵, 이쪽이 고세균, 이쪽이 진핵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성을 따져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까운지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을 1번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고세균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고세균이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특징적인 게 많은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또는 세균 또는 뭐 진정세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지구상의 생명체는 세균
괄호 열고 진정세균, 고세균 및 진핵생물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세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역시 서울 문제였습니다. 세균의 막지질은 에테르 결합이다. 세균의 막지질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 결합이에요. 요게 세균의 막지질이고요. 에테르 결합은 요게 고세균의 세포막이에요. 고세균이 고세균의 막지질이 에테르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써놓길 잘했네. 그래서 지금 1번 문항에 1번 보기에 전단은 세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후단은 고세균에 대한 내용. 옳은 거 고르는 거죠. 그럼 1번은 아니고. 2번, 고세균의 리보솜은 80S다. 고세균의 리보솜은 70S입니다. S는 스베드버그죠. 스베드버그. 얘가 침간계수로 가라앉는 속도를 보고서 구분을 하는 건데요. 80S인 것은 고세균이 아닙니다. 고세균은 70S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이제 세균의 막지질, 그 다음에 이 에테르 결합은 인지질이 고세균의 막지질로 에테르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진핵생물의 개시 트랜스퍼 RNA는 포르밀 메티오닌이다. 진핵생물의 개시 트랜스퍼 RNA는 그냥 평범한 메티오닌이에요. 포르밀 메티오닌은 세균에 해당돼요. 계속 덧붙일 그게 생기네. 지우지 말고 계속 여기다 붙여야겠다. 포르밀 메티오닌은 세균 또는 진정세균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최초의 아미노산이에요. 얘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이 포르밀 메티오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쪽 문제들이 몇 문제 있어요. 두세 문제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필기를 해놓으시면은 계속 보면서, 계속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세균에는 오페론이 있다. 고세균과 세균은 오페론이 있어요. 근데 진핵세포에는 오페론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균과 고세균은 오페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또 고세균과 원핵 쪽이, 세균 쪽이 또 비슷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느 쪽이 우열을 가릴 수 없도록 좀 비슷한데, 이 오리진, 근원을 따져보면은 고세균은 살짝 진핵 쪽에 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페론은 미생물학의 역사에서 딱 떠오르는 제이콥하고 모노드가 생각나면 되죠. 제이콥과 모노드가 기능적으로 유전자를 조절하는 구조, 작동, 억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오페론이라고 했는데, 이 오페론이 어디 고세균과 세균에는 있고 진핵세포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이, 1번은 좀 쉬웠지만 2번 같은 부분은 요 내용들을 다 같이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16년, 15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도 이런 난이도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이 이게 15년도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인데, 고세균의 개념은 유전체 분석에 의해 확정이 되었으며, 고세균은 세균, 진핵생물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 중 고세균이 갖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고세균은 살짝 진핵 쪽에 가까운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1번 고세균의 DNA는 세균처럼 초나선을 형성하거나 진핵생물처럼 히스톤 결합에 의해 응축이 된다. 고세균의 DNA는 천천히 세균처럼 초나선을 형성하거나 진핵생물처럼 히스톤 결합에 의해 응축이 된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세균처럼 세포질에 녹아있는 그런 DNA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2번, 고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을 갖고 있지 않다. 고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 되게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세균이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져요. 대부분의 항생제들이 이 펩티도글리칸층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펩티도글리칸층을 녹여버리거나 해가지고서는 균들을 죽이는 데 반해서 얘들은 펩티도글리칸층이 없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부족하고 껍질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생제의 내성을 항생제에 잘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고세균이 이게 고온 고압에서도 악조건에서도 견디는 애들이 꽤 많은데 고세균이 병원성을 갖게 된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언급이 여러 번 있었었죠. 3번 세균과 달리 선형의 염색체를 갖는다. 이게 답이네요. 예, 1번하고 또 상충되는 보기이기도 하고요. 4번 리보소멀 RNA 서열 분석 결과 진핵생물이 세균보다 유전적으로 더욱 가까운 관계임이, 그래서 진핵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2번하고 3번이 만만한 내용들이 아니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또 고세균이랑 진핵 또는 세균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있긴 있어요. 자, 4번은 18년도 문제인데요. 로버트 코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질병의 배종설을 지지하였으며, 배종설은 요즘이 아니라 예전 교재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용어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영문으로 써줬잖아요. Germ Theory of Disease. 이게 뭐죠? 특정 병원체가 또는 특정 세균이 질병을 옮긴다는 이론입니다. 배가 배아 할 때 배, 씨앗, 그 배자예요. 한자는 제가 잊어먹어서 쓸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배종설은 특정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론이 배종설로 되어 있어서 생물 속생설, 자연 발생설 이런 것들을 반박하는 이론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파스텔의 누에병 기억나시죠? 그리고 코우가 탄저균을 분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그 탄저균을 분리해서 쥐한테 집어넣어서 탄저병이 일으키는 것을 증명해서 그래서 증명을 했죠. 그게 맞네요. 1번 보기가 맞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질병의 배종설을 지지해야 했고 로버트 코우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있음을 주장하여 병인학 연구를 주도하였다. 맞고요.
2번 그람 염색 기법을 개발하여 현미경을 이용한 세균 관찰을 용이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람 염색 기법은 코우가 아니고 그람이 했죠. 한스 크리스티안 그람이라고 하는 덴마크 사람인가 하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고? 개발을 했다고 하고 현미경을 이용한 세균 관찰은 다른 사람이죠 또 레베누크인데 아무튼 2번 보기는 틀린 보기. 3번 미생물을 선별적으로 죽이는 화학물질인 마법의 탄환에 대한 연구로 화학요법 분야에 초석을 쌓았다. 마법의 탄환은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세에 있었던 최근 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암세포만 쫓아가서 골라 죽이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의 획기적인 어떤 그 신기술이 되는 노바티스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 써주세요. 나올지 몰라요. 글리백이라고 하는 명칭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최초의 약이어서 2001년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하고 국내에서도 그 후에 승인을 받은 그리고 한국의 사망원이 1위가 암이다 보니까 국내에 암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망률도 높고 각종 암 특히 혈액 쪽 그쪽 암에서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쫓아가서 그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항암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글리백은 되게 잘 만들어진 약이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머리도 빠지고 뭐 이렇게 손톱도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가장 적은 그런 항암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3번은 코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뭐 좀 최근에 발달된 의학 기술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 그러니까 당근 답이 아니고 4번 페놀을 환자의 상처, 수술 부위, 드레싱에 뿌려서 상처 소독의 개념을 변형 및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죠? 리스터죠. 리스터가 이 페놀의 적신 붕대로 상처 부위를 감아가지고 감염을 억제하는 그런 상처의 감염을 억제하는 그런 발견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리스터에 대한 내용, 3번은 최근의 내용, 2번은 섞였죠. 지금 그람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레베누크하고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코우의 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과 관계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실제 기출이었고 서울 문제입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힌트 보시고 정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병원성 미생물은 병에 걸린 동물 속에 항상 존재하고 건강한 동물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뭐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지만 이 코우가 살았던 시절에는 이거 대단한 큰 발견이었죠. 미생물은 동물의 체외에서도 순수 배양이 되어야 한다. 요게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인데 아무튼 세균은 되고 분리된 미생물은 감수성이 있는 건강한 동물에 접종되면 동일 질병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아까 몇 번이었어요. 4번 문제 할 적에 질병의 배종설 이거 나왔을 적에 코우가 탄저균을 분리해가지고 건강한 쥐에다가 주입을 시켰더니 탄저병에 걸렸더라. 그걸 증명을 했다고 했죠. 파스테르도 누에병을 가지고 특정 병원체가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당 미생물은 실험 동물로부터 재분리되어야 하고 실험실에서 재배양될 수 있어야 하며 배양 후에는 원래 미생물과 동일해야 한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한 특정한 미생물이 한 특정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맞죠? 이 4번에 있었던 배종설과도 같은 내용. 그 다음에 2번, 한 종류의 미생물만이 존재하도록 순수 분리해야 한다. 순수 분리하면 코우잖아요. 그쵸? 고체 배지로 순수 분리를 한 게 보통 순수 분리해서 병원체를 세균을 발견한 게 거의 코우고
백신을 개발한 게 거의 파스테르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바이러스 감염성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검증 기법이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입니다. 세균. 진지하게 보기를 읽고 진지하게 차분히 읽어나갔는데 3번 보기가 확 튀네요. 4번 고체 배지와 멸균 기법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죠. 한천 배지로 순수 분리를 하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멸균이 필요한 그런 것들의 원동력이 되었다.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6번 미생물의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신문항이 그 조합이 다 좋은 문제, 다 난이도가 꽤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어서, 난이도가 뭐 상중하로 나뉘면 하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두세 문제에서 서너 문제까지도. 6번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여서 가장 작은 거는 누가 뭐래도 바이러스가 되고요. 바이러스와 세균 사이에 리케처가 위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바이러스가 보통 10나노미터에서 1마이크로미터 사이거든요. 다 그렇진 않아서, 그래서 외우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암튼 그래서 책마다 살짝 차이가 있는데 요 정도 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케처 같은 것들이 보통 커야 2에서 3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세균인데, 세균은 뭐 사이즈가 천차만별이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한 4, 5 마이크로미터 그 이상 뭐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딱히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사이즈 구분은 이렇게 된다. 사실 이쪽 문제에서 수치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책마다, 문헌마다, 그 종류마다 다 각각의 사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간균 다르고 구균 다르고 스프레타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수치를 딱 해가지고 이 수치를 시험에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 문제, 순서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모 곰팡이 순이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최초로 미생물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미생물학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학자는 누구냐? 최초로 미생물의 존재를 증명한 게 누구였냐? 증명. 현미경으로 최초로 미생물을 관찰해서 본인이 관찰한 미생물을 그렸죠. 이 사람이 이제 안톤 반 레이넨후크 또는 레베누크,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는데 3번의 레베누크가 되겠습니다. 파스테르 코우는 계속 나왔었고, 알렉산더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를 발견을 해서 페니실린 개발에 기초가 되게 했던 학자죠. 7번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코흐가 최초로 주장했던 학설이나 발견한 사실이 아닌 것은 특정 병원균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 여러분 읽으니까 또 입에 읽네요. 배종설. 네. 질병의 배종설. 그 다음에 4번 모든 생물은 생물로부터 발생한다. 이건 생물 속생설이어서 이거는 파스테르가 이쪽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일단 4번이 체크가 돼야 되고요. 탄저균 결핵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그 다음에 라번 간헐멸균법으로 포자 형성균을 멸균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게 누굽니까? 틴달의 틴달리제이션이죠. 그래서 정답이 나와 라가 아닌 거니까 그걸 찾으면 2번에 있는 나와 라가 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괜찮죠. 아주 쉬운 문제들은 뭐 없었지만 아무튼 시험을 대비할 적엔 뭐 또 이런 문제들 또 봐가면서 그러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3페이지에 있는 9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파스테르가 개발하였거나 확립한 개념이 아닌 것은
고세균으로 막 정신없이 몰아치더니 이제 또 역사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실험을 통해서 1번 실험을 통해 살아있는 미생물 없이도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파스테르가 확립한 개념인가요, 이게? 이거는 누구죠? 부크너죠, 부크너. 또는 부흐너라고도 하죠, 부흐너. 부흐너가 효모 추출액을 건조시켜가지고 당액하고 같이 보관을 했더니 발효가,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랬죠? 치마제. 효소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게, 이거를 뭐 찌마제, 치마제, 한글 표기는 여러 가지로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예, 찌마제가 여기서 나온 거죠. 건조시킨 효모를 갈아가지고 그 추출액을 갖다가 당과 함께 넣어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시킨 거를, 예. 그러니까 1번은 파스테르가 개발했거나 확립한 사실이 아니라, 예, 부크너의 업적이 되는 거죠. 2번 음료 변질과 부패는 세균 오염의 일어남을 밝히고 저온살균법, 그렇죠. 파스테리제이션이 바로 이, 예, LTLT, 우리 가공학, 위생학 이런 데서 다 나오는 62.5도에서 25에서 30분 사이로 하는 저온 장시간 살균법이 바로 파스테르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다라고 보니까 2번은 맞는 보기. 자, 3번 백조목 플라스크를 고안하여 자연 발생사를 반증한 스완넥 플라스크, 그렇죠? 또는 구스넥 플라스크, 다 같은 말입니다. 백조의 목 플라스크 뭐죠? 구부러진 백조목 플라스크에다가 안에 고깃국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식히니까 어떻게 증기가 나가다가 그 백조목에 구부러진, 아 이거 지우기 싫은데 그래도 어쩌겠어. 예. 여기다가 불을 끄면은 여기 이제 응축수가 고이니까 자연 밀봉이 되는. 그래서 6개월 동안 놔둬도 상하지가 않았는데 이 목을 기울여서 이 응축수를 쭉 따라내고 나니까 바로 2, 3일 만에, 3, 4일 만에 이 육즙이 썩더라 하는 게 바로 백조목 플라스크 스완넥 또는 구스넥 플라스크 실험이어서 맞았고요. 4번 감염된 토끼의 건조 촉수로부터 공수병 백신을 개발했다. 이게 1885년으로 되어 있어요. 연도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때 이 백신을 치료약으로도 사용을 해봤는데 치료약으로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 맞고 그 백신으로 치료 효과도 보았다. 계획에 물린 소년에게 이 백신을 주사를 했더니 죽을 때까지 공수병 증상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9번의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미생물학의 발전에 기여한 학자들과 그 업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 이런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옵니다. 2번 정도 보면은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한센은 소적 배양법, 행잉 드랍 프레퍼레이션 또는 그냥 드랍 컬처라고 하죠. 예, 물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물방울, 작은 소적이 작은 물방울 적자거든요. 물방울이라는 뜻인데 이 소적 배양법을 고안한 건 한센이 아니고 린트너죠. 린드너.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고식으로 읽으면 린트너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편한 대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거죠. 이 사람이 맥주 효모. 뭐 하려고? 순수 배양을 하려고. 그러려고 만들어낸 거죠. 그게 목적이었다. 한센은 누구냐? 한센은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
이름이 플레임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도 역시 그 맥주 혐오를 순수 분리한 사람인데 칼스버그 연구소의 소장이었대요. 그래서 이 한센 검색을 하시면은 칼스버그 나오고 라거비어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 연구소장이었던 한센이 라거 혐오, 맥주 혐오를 순수 분리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게 아니죠. 1번은 맥주 혐오와 관련이 있지만 소족 배양법은 린트너의 업적이다. 자, 플레밍은 나오면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나와야 되는 거고, 최초 항생 물질인 스트랩토마이신은 누구죠? 왁스만 연구소에서 나온 거죠. 왁스만 연구소. 우리 이론 교재에도 다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왁스만 연구소, 왁스만이고, 이 스트랩토마이신은 어디서 나온 거죠? 뭐죠, 이거? 액티노마이세테스 방선균으로부터 나온 항생물질인데, 어디 치료하는 거였죠, 이게? 결핵치료였죠, 결핵치료.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였습니다. 항생제의 계열별 분류도 한번 쭉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특히 얘네들은 아까 잠깐 언급됐었던 세균의 단백질, 그 포르밀 메티오닌, 걔네들의 결합을 방해해서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항생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스트랩토마이신이 세균의 포르밀 메티오닌의 결합을 방해하는 얘네들이 단백질, 그러면 합성이 억제가 되는 거죠. 시작 단백질이 얘였으니까 얘의 결합을 방해하는 거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서 항생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항균 효과가,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아무튼 2번 보기도 그래서 연결이 잘못된 거고요. 왓슨 앤 크릭은 DNA의 더블 헬릭스,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낸 사람이고, 1 유전자 1 효소들은 누구죠? 다른 색깔로 하죠. 비들과 테이텀이었죠. 이것도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론 교재를 참고해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틀렸죠? 원진 원 엔자임은 비들 테이텀이고, 그 다음에 틴들은 간헐멸균법, 아까 언급이 됐었죠. 틴달리제이션. 간헐멸균법으로 포자 형성균을 완전 멸균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라고 해서 4번이 연결이 제대로 잘 된 겁니다. 됐네.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관련된 이론들을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필기를 잘 하셨다가 문제의 답만 보고서는 그 답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관련된 이론들을 같이 다 공부하시면 그러면은 도움이 이제 많이 될 겁니다. 이쪽 계통에서 문제가 변형이 되어서 나오거나 유사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11번 미생물의 명칭을 명명 방식에 맞게 표기한 것은, 요것도 4번 시험이 있었는데 3번 정도는 출제가 됐었죠.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뭐죠? 이건 쉬우니까. 1번은 어디가 틀렸죠?
종명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콜라이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2번은 맞죠.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 종명은 항상 소문자로 시작. 3번은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요? 속명이 대문자가 아니어서 틀렸고 종명은 맞았는데 4번은요. 이게 좀 웃기는데 이 밑줄을 긋는 거는 언제 그어야 되는 거죠? 손으로 쓸 때. 그쵸? 그래가지고 야, 이 문제를 같이 풀면은 질문이 꼭 들어올 것 같은데 싶은데 그래도 2번이 확실히 빼박 정답이니까 4번 보기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 아, 이게 맞죠? 4번 보기 밑줄 위에다가 손글씨처럼 해놨으면 맞는 보기일 텐데 뭐 인쇄물이니까 아무튼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문제. 12번 문제가 괜찮아요. 12번 문제가 괜찮은 문제예요. 자,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12번. 첫 번째 단어인 속명은 대문자로, 두 번째 단어인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지금 우리 11번에서 봤잖아? 자, 나번. 표정들이 이상하게 막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평이하신데. 자, 그 다음 나번. 미생물 분류 방법의 발전에 따라 미생물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맞나요? 그렇죠. 뭐 많죠. 이런 경우는. 나번 일단 맞아. 그럼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어떻게 골라야 돼? 그럼 다번 보세요. 다번. 책에서 이름 전체가 한 번 쓰인 이후에는 속명의 약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약어 뒤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맞죠? 이거 맞습니다. 스테필로코커스 뭐 이런 거 길잖아 또. 그쵸? 그런 것들이 S.오레우스 뭐 이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아니야, 스테필로는 스테피 하고 점 찍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 약어들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론 교재에 있었는데. 그럼 다번도 맞았고. 라번. 미생물 이름을 손으로 기재할 때는 이탈릭체로 써야 한다. 여기가 틀렸죠? 라번 체크. 그쵸? 손으로 기재할 때는 이탈릭체가 아니라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니까. 마번. 미생물을 동정하는 과정에서 속은 결정되었으나 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SPP를 쓴다. 이거는 맞는 보기인가요? 틀린 보기인가요? 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보다 불특정한 종을 언급할 때, 그리고 SP 단수, 복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SPP 점을 찍을 적에는 이게 그 종속 과목 할 그 속 안에 있는 여러 종을 의미할 때, 속 내의 여러 종을 지칭하거나 혹은 전체를 지칭할 때 얘를 써요. SPP를.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거기서 난 거거든요. 스피시즈. 이거는 이제 종명 중에 불명확하지만 한 종만을 의미할 때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보기 같은 경우에 속은 결정됐지만 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안에서의 여러 종 또는 전체 종을 지칭할 때 쓰고, SP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수, 복수라고 해도 완전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속 안에서 불명확하지만 한 종만을 의미할 때 요 SP를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라기보다는 이제 불특정한 종을 언급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은 라하고 마가 틀렸는데
라하고 마가 있는 보기가 없잖아요. 라하고 마는 확실히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가도 틀린 보기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쵸, 거기죠. 예. 아까 반짝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봐봐. 종명이 왜 클래스야? 종명은 스피시즈지. 이게 종이거든요. 클래스라고 되어 있잖아. 클래스는 강이에요, 강. 종속, 과목, 강문계 할 때 강이 클래스예요. 대단하죠. 이 문제 좋은 문제 같아요.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이런 유사한 그런 철자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정답 10번에 1번으로 하고, 자 4페이지 13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